오늘은 1부와 2부로 진행이 될 텐데요. 1부는 정민철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 2부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정민철 선생님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민철 선생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정민철 강사입니다. 일단 오늘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좀 설명회를 하게 돼서 좀 비교가 많이 될까봐 걱정도 되긴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그래도 애들이 제 백이라고 믿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인생의 멘토, 공감해주는 어른 이렇게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서울에서도 수업을 해보고 여기 분당에 와서도 수업을 해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느꼈던 게 학생들이 부모님이랑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되지 않나,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걸 잘 포장을 해서 부모님을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저한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내 말 들어주는 건 선생님밖에 없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일단 저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의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어떤 애들을 어떻게 만났고, 그래서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봤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중3 대상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왜 그걸 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혹시 분당 주민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기 써놓은 것처럼 내정초, 내정중, 낙생고 졸업했고요. 저는 여기 원장님들보다는 조금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고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아마 그러니까 내정초, 내정중, 낙생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는 그래도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엘리트 코스로 가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낙생고가 지금의 그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게 제가 졸업할 때부터였거든요. 그때부터가 좀 학교가 완전히 체제가 바뀌면서 그때부터가 지금 쭉 이어졌던 거라서 아마 제가 지금 낙생고 분위기는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소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내정중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도 선행이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초등 수업까지밖에 안 했고, 근데 또 아무래도 이 분당에 살다 보니까 엄마가 뭐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 나가라 뭐 이런 거 했어가지고 초등 수학만 그렇게 했었던 건데, 이게 중학교 때 입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행이란 거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중학교 1학년 동안에는 그냥 정말 중3 것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다니던 학원 선생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중3 거나 똑바로 해라 이래가지고 계속 중학교 2학년, 3학년 것만 반복을 시켰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처음으로 이제 고등 수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좀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들을 좀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뭐 엄마는 계속 뭐 더 나가야 된다, 뭐 더 어려운 걸 시켜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다 커트를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단계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고등수학을 정석만 그냥 정말 유제까지만 풀고, 그 다음에 한번 쭉 고등학교 1학년 걸 다 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센 B 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연습 문제를 풀긴 푸는데 실력 정석을 사가지고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센 C 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올려가면서 그 다음에 반복을 한 5번, 6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수업을 하면서 저희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니까 중2였는데 엄마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정석을 6번은 봐야 된대요. 근데 지금 어머님 웃으셨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전화할 때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 6번은 봐야 된다는데 맞지 않냐? 예,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거를 똑같은 책을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내용만 똑같이 반복을 해서 보면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차피 아는 내용을 또 듣는 거고 또 듣는 거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번째, 3번째 듣다 보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게 멍해 있어요. 어차피 내가 아는 내용을 또 얘기하는데 내가 굳이 이걸 왜 듣고 있나. 그러다가 보면은 시간 지나 있으면 제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도 좀 단계적으로 올려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 지금 학생 어머님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저도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을 가르칠 때 딱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개념 원리로 기본서만 하고 근데 이제 그걸로 숙제가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 RPM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 양을 조금 늘려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 보고 나면은 처음부터 단기간에 앞에서부터 쭉 중단은 마무리만 시키고 그 다음에는 센사오라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쭉 풀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C단계 또 쭉 풀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이라는 게 여러 번 접해야지 그게 이제 내게 되는 거지 그냥 한 번에 내가 본다고 해서 완벽하게 내 거가 된다?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수학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가능하긴 한데 일단 제가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저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서 반복을 많이 해서 수학을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제 고등학교 입학 후 독학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지금 여기 성 대표님 이게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성 대표님이 학창 시절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좀 힘들게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되게 편하게 그냥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학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딱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에 저희 아빠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진짜 여기 정자동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에서 4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당연히 뭐 학원이고 그런 과외고 할 여력이 안 됐겠죠. 심지어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 이제 유치원을 갔어야 되는데 유치원도 못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써놓은 것처럼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그냥 순수하게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학으로 했다는 게 정말 정석책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읽었어요. 이게 내가 어차피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 안 하면은 솔직히 졸업하고 나서 내가 부모님한테 등록금도 받을 형편도 안 될 거고 그럼 뭐 어차피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돈 벌어서 결혼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도 하면서 그러면 믿을 만한 게 머리밖에 없다. 내가 막 키가 막 커가지고 모델을 한다던가 아니면 잘생겨가지고 연예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 체육선수를 한다던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믿을 건 머리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도 독학을 이제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있는 수학들 물론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독학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일 와닿는 게 수학일 거니까 수학을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학이라는 게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주는 이유는 제가 저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보통 학원에서 학생들이 한 2시간 정도면 배울 양이고 이해할 내용을 혼자 공부를 하면은 그거에 한 3배 이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시간, 7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머리에 뭐가 좀 남고 저게 무슨 말이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해버리면은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이겠죠. 근데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제가 제 학생들한테 잠 줄여가면서 6, 7시간씩 수학책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일 많이 듣는 게 똑바로 읽어와. 문제부터 읽어와. 책에 뭐라고 써져 있어? 제가 계속 반문을 하는데 그런 질문의 이제 의도는 네가 읽어라. 공부는 네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만은 한 번만이라도 읽고 오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도 그걸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를 할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의도로 애들한테 반문을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수학이라는 건 그래서 독학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항상 일정한 루틴으로 공부를 했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엄마한테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지금 어머님들처럼 그 엄마도 설명회도 몇 번 다니시고 그리고 뭐 EBS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대표님처럼 얘기해 주시는 분도 없으니까 EBS를 보시면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맨날 얘기를 해요, 저한테. 학교 끝나고 왔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그게 처음에는 그냥 잔소리로 듣다가 그 중에 몇 개는 제가 골라서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가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게 내가 나 스스로를 힘들다 이거를 위안을 삼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 좀 절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나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딱 3년 동안만 기계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근데 기계들 보면은 공장에서 똑같은 스케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루틴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 시간 자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자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자는 시간이 준다는 게 막 밤늦게까지 해라. 또 이거는 저도 못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생고를 다니게 되면은 지금도 아마 그럴 텐데 상위권부터 성적을 끊어가지고 고3이랑 똑같이 등교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3들은 대부분 7시까지 등교를 하는데 와서 아침에 자습해라 이렇게 하는데 낙생고는 그걸 성적별로 잘라가지고 상위권에 40명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40명은 똑같이 7시까지 와서 공부를 해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룸에 살고 그게 이제 정자동에 그렇게 살다가 또 거기서도 또 밀려나가지고 막 오리역 가서 살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까지 낙생고까지 가는데 셔틀 타고 가면 1시간 걸려요. 근데 7시까지 가려면 전 6시에 차를 타야겠죠.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5시 반에 다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일어나서 씻고 갔다 올게요 하고 그냥 나간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고 나서 학교 가가지고 어차피 뭐 학원을 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야자는 무조건 했어요. 왜냐면 집보다 학교가 시원했거든요. 따뜻한 것도 학교가 더 따뜻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자까지 다 하고 집에 오면 11시인데 11시에 와서 뭐 그냥 간단하게 컵라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숙제 같은 거 하다가 늦으면은 1시 조금 빠르면 12시 반 그렇게 자야지 안 그러면 다음날 5시 반에 못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해봤더니 아침에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아침에 앉아가지고 국어책을 보라고 하는데 그게 눈에 들어와야 말이죠. 밤에 5시간, 뭐 4시간 반밖에 안 잤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좀 아침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졸리니까,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해야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과니까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 최소한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은 안 오니까 책을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런 과목들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고3 때는 이제 내가 1년 후면은 수능을 봐야 되니까 이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 가서 한 7시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국어책만 봤어요. 왜냐하면 수능 1교시가 국어니까. 근데 고3 때 되면은 아침에 가면 보통 자습 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그냥 수업 시간 자체가 대부분이 자습이라서 아침에는 계속 국어책만 보다가 그러고 나서 한 10시쯤 되면은 그때 이제 수학책 꺼내서 수학 문제 또 푸는 거죠. 그때가 수학 시간 볼 시간이니까. 그러고 나서 점심 시간이 되고 밥도 딱 정해진 시간에 먹었어요. 그냥 정확히 딱 20분. 20분 만에 이걸 다 먹든 안 먹든 그냥 20분 만에 먹고 교실에 들어와서 이어폰을 꽂고 무조건 엎드려서 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그러면 내가 오후에 너무 힘드니까 잠을 부족한데 그거라도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그냥 엎드려 있었죠. 잠이 안 와도. 근데 그렇게 하면 훨씬 좀 낫잖아요. 오후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생활을 하고 근데 그 이어폰 꽂을 때 처음에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머님들 다 이어폰 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어폰을 꽂으면서 해라 하는데 대신에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좀 빼고 수학 공부할 때는 그래라. 대신 따라 부르지만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처음엔 노래 듣다가 나중에는 영어 듣기 평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꽂아놓고 어차피 잠들면은 뭐 귀에 남는 내용이 남는 건 아니죠. 근데 제 이게 느낌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라도 들으면은 듣기 평가가 훨씬 나중에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그 중3 여학생 저희 반에 여학생 한 명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쌤은 어떻게 점심시간까지 공부를 하라 그러냐고. 네. 아니 그러니까 네가 절실하면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이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영어 공부만 했죠. 왜냐면 영어 시간이니까 또. 그러고 한 2시쯤 되면은 이제 과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루틴을 1년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1년 내내가 가능하냐면 낙생고는 방학 때도 학교에서 불러요. 방학이 그러니까 저번 설명회 때 이제 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생고가 한 방학 실제 방학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된다. 예. 지금은 일주일이라도 되죠. 저는 방학 이틀이었어요. 방학식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학교 오래요. 예. 가면은 뭐 특별 활동하면서 또 수업을 하고 또 자습을 시키고. 예. 그러니까 방학이 없이 매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명절도 없고. 예. 명절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명절 당일 빼고 맨날 나와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놀토 기억나시죠? 이렇게 격주로 예, 놀토도 없어요. 무조건 다 학교를 가야 돼요. 다른 학교 애들은 학교 안 간다는데 저는 학교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1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내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너네들은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온 이상 그러니까 내 새끼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설령 밖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면은 길 가다가 혹시 나한테 만나면은 가만 안 둔다. 예. 왜냐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고등학생들, 남학생들 중에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갖고 걸려갖고 저한테 예, 그날 뒤지게 혼났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애들을 대하는데 당연히 힘든 거니까 애들한테 강요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근데 이런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라고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이 깡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픈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번도 감기가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아니야, 난 아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다 보면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3년을 버텼는데 고3 때 딱 수능 보기 3일 전에 감기가 걸린 거예요. 이제 체력적인 한계가 온 거죠. 그리고 너무 앉아만 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침도 많이 맞으러 다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능을 보러 갔는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때 감독관한테 얘기를 해서 저 기침 때문에 사탕을 계속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그건 오케이 해가지고 사탕을 먹으면서 시험을 봤었어요. 기침은 계속하고 몸에 열도 나고 근데 아까 허리 때문에 파스를 4개를 붙이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수능을 점심까지 쭉 보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영어를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허리가 한계가 온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베베 꼬아가면서 시험을 보고 이제 과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탐구 영역이 2개만 보잖아요. 거기다 이제 뭐 한국사까지 하면 3개라고 치면 1시간 반 정도인데 저희 때는 4개였거든요. 그러면 최소 2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순간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시험 보다가 엎드려 봤어요. 그냥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근데 물리를 보는데 2장짜리 시험지인데 1장을 넘기고 그 다음 장을 푸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1장을 푸는데 기억이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이제 시간이 벌써 한 5분 10분 지나 있으니까 빨리 그 다음 거 풀자 해서 얼른 풀고 시간이 또 남아서 다시 앞에 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뒤에서 하나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내내 똑같은 루틴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그거 공부하는 게 그냥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그냥 그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지만은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도 그렇고 막 머리가 특별하게 좋다. 뭐 이게 특별한 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명이 있긴 한데 걔는 좀 예외고 그 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루틴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그것도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부모님들이 가서 우리 자식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하시겠죠? 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은 보면은 되게 관심 없거든요. 그냥 부모님들만 관심 있는 내용이라 이거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통 애들한테 가끔 가다가 애들이 너무 집중을 못할 때 한 번씩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다 보면 아 선생님 어떻게 그러고 살았어요. 다 그러고도 살게 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학창 시절 얘기 말고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동생 플러스 동생 친구들 5년간 수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서울에서 수업을 할 때 거기 그 학원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동생이 그 학원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동생이랑 저랑 11살 차이가 나요. 네, 둘밖에 없는데 늦둥이가 가지고 11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동생이 이제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동생이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형이 고대 다닌다고. 그 당시에는 이제 졸업을 안 했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알바를 와서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가지고 알바로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게 나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사를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 맡았던 반이 동생이랑 동생 친구들이었어요. 걔네들을 중2 때 처음 만난 건데 중2 때부터 5년간이니까 고3 때까지 저한테 배우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간 거예요, 전부 다. 네. 뭐 그래서 잘 간 친구는 뭐 서울에 있는 뭐 중대, 건대, 뭐 한양대 이런 데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제가 아무래도 피부치는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머님들도 아마 초등학생 때 가르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애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은 얘는 왜 이걸 모르지? 그러니까 제가 동생한테 제일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인데 왜 얘는 이걸 못하지? 근데 이게 머리 구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래 네가 모르는 게 뭔지 네 입으로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최대한 그거 한번 맞춰볼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더라고요. 다 애들이 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한 명 한 명씩 붙잡아 놓고 너는 뭘 모르는 거야? 뭘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마다 전부 다 다르구나. 내가 과외하던 경험 때문에 그냥 이 방식대로만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애들 한 명을 붙잡아 놓고 너는 이거 풀어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다 다르게 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수준이 다 이제 비슷하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배우더라도 각자한테 맞게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주기만 하면은 강의식이어도 충분히 수준이 비슷하게 다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경험이 일단 그거였고요. 자, 그렇게 서울에서 한 4년 넘게, 그러니까 5년의 수업을 하고 이제 메이저 학원을 오게 됐는데 제가 메이저 온 지 2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강의식 수업을 하다가 메이저 학원으로 오게 되면서 이 개별 지도라는 수업을 처음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저한테는 일종의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의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한 명씩 모르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개별 지도는 얘한테 설명했던 거를 그 다음에도 만약에 똑같은 걸 배우면 똑같이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근데 똑같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얘는 알아듣는데 얘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대진고 학생인데 저 학생이 이제 저를 처음 만난 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될 때였어요. 근데 어머님이랑 처음 상담을 하고 처음 들었던 얘기가 애가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던 애인데 사춘기가 왔는데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원초적인 질문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살아야 되고 공부는 왜 해야 되고 이런 질문을 엄마한테 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중2병 같은 사춘기구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애를 붙잡아 놓고 학원 와서 매일 끝날 때마다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얘기를 안 하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럼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자애니까 막 쪼잘쪼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와서는 선생님 저 친구랑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친구랑 싸운 걸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렇게 한 반년간 더 이상 뭐 고등진도고 뭐고 나갈 수도 없고 얘가 이제 중등까지 배웠다고 했는데 고등진도는 나가지도 않고 그냥 반년간 중학교 과정만 반복을 하면서 그래도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반복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애가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 이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하자. 그래서 그 다음 1년 동안 수상, 수하, 수원, 수투 1년 동안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설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숙제 지가 알아서 해올 거고. 그러니까 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수업을 할 때 얘한테 얘기를 했던 게 수상하는 지금 너랑 나랑 한 3번, 4번 이상 봤다. 그러면 수원, 수투는 지금 너랑 나랑 한 번밖에 안 봤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수상하를 푸는 이 풀이 과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리고 나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고 네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래서 나는 네가 혼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학생한테도 그랬고 그 학생 학부모님한테도 그랬고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안 좋아하시겠지만은 얘는 이제 학원 안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혼자 공부를 이제부터 네가 공부한다는 목적을 아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도 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아까 이렇게 사춘기가 오면서 자신감 자체가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3 졸업할 때까지 매 시험 볼 때마다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다 틀려도 돼. 빵점 맞아도 뭐라 안 할 거야. 물론 더하기 빼기 틀리면 그건 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가 어려워서 틀렸다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자신 있게 보고 와. 혹시나 네가 틀린 거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 한다? 나한테 얘기해. 내가 엄마랑 대신 싸울 테니까. 정말 이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시작할 때 얘기하고 시험 바로 직전 날 직보할 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을 6번을 보는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더니 한 3번쯤 넘어가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부담이었대요. 매 시험을 보는 순간순간이 부담이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기는 학원을 다니고 엄마도 학원을 보냈고 그러니까 애들도 다 알아요. 이게 학원비가 들어가는 걸 또 뻔히 아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은 이제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다 부담이 되니까 애가 거기 부담감 때문에 시험을 볼 때도 내가 기억도 못 해내고 시간에는 더 쫓기고 그러면은 이제 계산도 말리고 뭐 아는 내용도 당연히 말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부터 내려놔라. 다 틀려도 된다. 정말 그렇게 한 3번 시험을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나머지 3번은 다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그 시험을 보고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줬던 게 자기한테 가장 큰 힘이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험 보고 오늘은 안 와도 돼 그랬거든요. 시험 보는 그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안 와도 돼 그랬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피 사들고 와서 이건 왜 사왔어 그랬더니 그냥요 이러더니 왜 왔어 근데? 시험지는 내일 갖고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험을 보면서 느낀 건데 쌤이 그 얘기를 해줬던 게 자기한테는 제일 큰 힘이었다고. 그래갖고 야 그럼 넌 나랑 지금 1년 반 동안 별 얘기 다 하지 않았냐. 친구랑 싸운 것도 얘기하고 엄마랑 싸운 것도 얘기를 하고 집에서 동생이랑 싸운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어떤 학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런 얘기도 다 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너한테 그냥 평범한 그냥 수학 선생님은 아닌 것 같긴 해.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냥 저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나가 그랬어요. 이 원장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나가 진짜로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근데 나가라고 하면서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멘탈이 그렇게 강했던 친구는 아니어서 제가 걱정을 했던 게 이게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은 시간에 분명히 더 쫓길 텐데 그럼 얘가 과연 가서 버틸까? 그 생각 때문에 차라리 강의식 학원을 가라. 가서 그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그건 너한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너는 해설 보고 네가 풀 거니까. 아마 대표님도 공감하실 텐데 누가 밖에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냥 자기 풀 거 풀고 있잖아요. 그 친구도 좀 그런 애라서 강의식으로 가라. 가서 대신에 선생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옆에 친구들을 이용해라. 똑같은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겨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문제를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정확하게 푸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친구가 강의식 학원으로 갔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쌤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막 장문의 문자로 이렇게 괜찮아 또 그러면서 또 보내줘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또 공부하고 시험 보고 나면 끝나면 카톡 보내면서 저한테 와요 또. 저희 학원 학생도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커피 사들고 와가지고 원장님도 아마 몇 번 마주치셨을 텐데
와가지고 왜 왔어 그러면 자랑하려고요. 뭘 자랑할 건데? 그러니까 점수는 제가 모르니까 뭘 자랑할 건데? 그러면 저 이번에 전교 7등 했어요. 오, 잘했네. 다음에 또 그렇게 해봐. 조금 부담 주는 거 맞아. 근데 큰 부담 갖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문제를 풀다가 저한테 카톡을 찍어서 보내요. 네, 밤늦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라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친구들한테 이제 너는 나가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그 전에 학원에서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나가서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 보내라고. 니네가 뭐 과외를 하든 그 학원 다른 데 가서 하든 나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얼마든지 물어봐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내가 가르친 학생이고 이제부터 니네는 그냥 내 새끼인 거니까 얼마든지 물어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 학생도 지금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친구랑 이제 조금 친해지고 나서 했던 얘기가 너 장래희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대요. 의사도 굳이 하필이면 왜 소아과니? 그 힘든데. 그랬더니 자기네 애기들이 좋대요. 그래, 그럼 우리 딸 좀 치료해줘.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도 좀 강요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의대를 가야 된다, 너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가르쳤던 이유는 내 딸을 치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약간의 부담을 갖고 또 공부를 하니까 걔 입장에서는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나 보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써놨던 저 H양이라는 학생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과 상담한 결과에 대한 거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학생이랑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화의 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요구하는 거, 아빠가 요구하는 거랑 학생들이 원하는 거랑, 그리고 학생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거랑. 그러니까 그런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고 애는 애대로 또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게 애한테 공부로 혼내는 거는 직접 혼내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라. 그게 뭐 꼭 수학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외 거는 내가 다 혼낼 테니까 대신에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활할 때 잔소리 할 거 그런 건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근데 공부에 관한 거는 차라리 저한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진짜로 저희 부모님, 저희 학생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카톡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수학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영어 학원 안 간대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런 얘기도 그래서 제가 직접 해요. 애들한테도. 정말 가기 싫어? 그러면 네. 학원을 딴 데는 가는 건 어떨까? 그 학원이 너무 빡세면은 선생님이 다른 학원을 한번 찾아봐 줄게. 저는 제가 직접 뭐 영어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니까 직접 찾을 수는 없고 대신에 저한테 배우는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걔네들이 어느 학원 다니는지 물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야, 이 학원 가면 조금 덜 시킨대.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볼래? 이게 고민을 해요. 그럼 내일까지 얘기해. 그러면은 내일 와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쌤 3일 동안 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이틀만 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는 못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알았어 얘기해볼게.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면 또 엄마가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약간 중간 매개체 역할을 그냥 하는 것 뿐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애도 본인 발로 학원을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얘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뭐가 부족하구나라는 좀 걸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할 때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제일 많이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고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면 화가 나는데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듣거나 혼이 나면은 처음에는 기분은 안 좋은데 화는 안 난다고. 네, 어느 순간 납득이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얼마 전에 중3짜리 남자애를 진짜 엄청 혼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숙제도 안 해오고 맨날 지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머님한테 미리 카톡을 보내놨어요. 제가 오늘은 좀 혼낼 거니까 집에 가면 기분이 분명히 안 좋을 거다. 근데 진짜 한 30분을 따로 불러놓고 엄청 혼을 냈는데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선생님한테 혼이 났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아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선생님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애들도 엄마가 얘기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4년간은 강의식 수업을 하다가 최근 2년 정도는 개별지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별지도의 장점은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그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얘한테 맞출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질문을 잘 못하는데 옆에 앉혀놓고 조용히 얘기하니까 계속 질문해 계속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 질문을 하기는 해요. 그 시간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좀 늘어지고 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어진다는 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제 슬슬 농땡이를 피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왜냐면은 누구랑 비교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 속도대로 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인 이유가 안주를 하게 되면 뭐 천천히 한다, 나한테 맞춰서 천천히 한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결국 이게 지금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을 본다라는 것도 등급을 매긴다라는 것도 결국엔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요즘 학생들한테 미안한 얘기긴 한데 이건 어른들이 솔직히 여기 계신 부모님이나 저나 어른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사회를 잘못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누구를 밟아야지 내가 1등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못한 애가 있어야 내가 1등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안주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강의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공부는 그냥 혼자 해야 돼요. 특히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저기서 말하는 공부를 혼자 한다는 거는 옆에다가 앉혀놓고 제가 설명을 해봤더니 애들이 매번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를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외우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질문 진짜 많이 하는데 전부 다 풀어달라 그래요. 네, 진짜로 전부 다 한 문제 가르쳐 놓고 자 이제 그럼 가서 네가 다시 풀어와봐 다시 와요. 그 다음 거 계속.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혼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옆에다가 앉혀놓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안 받아줄 수도 없고 그렇다니 또 와가지고 야 그럼 가서 네가 다시 생각해갖고 와 라고 얘기는 하는데 매번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느끼기에 선생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게 만들려고 첫 번째는 강의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해놓고 문제 풀 시간을 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풀고 답을 맞추든지 못 맞추든지 상관은 없다. 근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반 학생들 몇 명 특강을 하고 있는데 특강을 강의식으로 일부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놓고 풀어. 그래놓고 한 30분 정도 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럼 얘가 어떻게 풀었는지 눈에 보이니까. 그러고 나면은 와가지고 자, 이 문제를 할 건데 난 설명을 안 할 거야. 씩 썼어. 자, 너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썼는지 제가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썼는지를 얘기하라고. 못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얘가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부분은 또 얘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해서 계속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게 제 수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풀지 판단을 하고 식도 내가 세우고 그래야 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강의식 수업을 좀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학의 개념을 배우고 문제를 풀며 연습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배우고 문제를 풀고 연습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영어나 국어나 다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또 다 개념 배우고 문제 풀어보고 연습하는 거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왜 수학만 어렵다라고 하냐? 시험 때문에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볼 때도 외운 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쓰면 대부분이 답이 나오는데 문제는 수학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쟁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나는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배웠던 것도 생각이 더 안 나고 이 생각하는 과정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경쟁이란 것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식을 하게 되면은 수업을 하는 와중에도 옆에 있는 애랑 계속 경쟁을 할 거니까
경쟁을 하면서 얘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지금 제가 특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특강을 하는 때도 보이더라고요. 저희 반에 여학생 한 명이 다른 남학생이 좀 아까 말씀드렸던 잘하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문제를 정말 빨리 풀어요. 빨리 풀고 잘 풀고. 이게 머리 구조가 좀 달라요. 대신에 영어 국어가 좀 많이 딸리고. 근데 이제 수학을 그렇게 하는 애가 옆에 있으니까 그 여자애가 분명히 걔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애인데 미친 듯이 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보면 틀린 건 맞는데 예. 그래도 뭐라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계속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쟤를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제가 강의식을 좀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학생들의 집중력도 개별 지도랑 강의식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어머님들 생각에 옆에다 앉혀놓고 하면 더 집중 많이 할 것 같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아니에요. 옆에서 얘기를 해도 분명히 옆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멍해요.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얘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걸 내가 설명한 걸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멍한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예, 진짜 그냥 가만히 멍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오히려 강의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계속 질문을 해요. 너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얘기해봐. 계속 이러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언제 자기한테 물어볼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면은 다른 애들이 있다 보니까 좀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력이 그러면 개별 지도보다 강의식이 더 좋다라고는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강의식 수업이 훨씬 더 애들이 더 집중을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건 이제 학생들의 비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런 비교들을 통해서 스스로들이 경쟁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나의 고등학생 시절 경험 같은 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을 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개별 지도를 하다 보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이 한 반에 많이 들어올 때 한 8명이 있는데 문제는 8명이 비슷한 학년이면은 그래 오늘 좀 수업 1시간만 하고 1시간 동안 이런 얘기도 좀 해주자. 애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라고 해보겠는데 학년이 너무 달라서 뭐 초등학교 6학년도 있고요. 고3짜리도 같이 들어올 때가 있고 이래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근데 강의식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사정에 있는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한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학생들한테 조금 이제 하다 보면 말 잘 듣는 친구들, 특히 이제 보통 중3들이 그나마 좀 말을 하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중2는 중2병이 걸려서 말을 안 하고 중3들은 미래가 보이니까 이제 옆에서 막 고등학생들이 이 초췌해진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내 미래다 생각하면은 좀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보통 얘기를 하고 이따가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플래너도 하나씩 사줘요. 그러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강의식 수업을 좀 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저기 사진 찍어놓은 게요 이거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오답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동생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걔 보여주려고 원래 놔뒀다가 직업이 이렇게 돼서 계속 보관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린애들한테도 안 보여주고 중3부터만. 어린애들한테는 이거 시켜봤자 그냥 글씨 쓰기 연습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썼어요. 네, 지금 이따가 혹시 궁금하시면 이걸로 보셔도 되는데 문제도 다 쓰고요. 그림도 다 그리고요. 아무래도 이과다 보니까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그림도 그려봐야 연습이 돼요. 그래서 문제 있는 그림부터 다 그려보고 문제도 일부러 썼어요. 그러니까 잘라서 붙인 게 아니라 쓴 이유가 써야지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반 애들한테 이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와서 질문을 하면은 문제가 뭐래? 라고 먼저 제가 반문을 해요. 그러면 이거 구하래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있잖아요. 뭘 구해라. 이것만 얘기해요. 아니 그거 말고 문제가 처음부터 뭐래? 그러면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딱 읽기 시작하면 다시 읽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3부터 이 오답노트를 쓰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를 갖고 있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저는 시험 기간에 보통 한 달 정도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3주 정도는 뭐 문제집도 풀고 뭐 또 하고 해요. 근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새로운 문제 전혀 안 풀었어요. 이것만 봤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틀린 거니까. 내가 틀린 거고 내가 어려워한 거고 내가 풀이 과정 여러 개 적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풀이 과정을 적을 때도 내 방식대로 적은 게 아니라 해설지의 거는 뭔지 내 방식은 뭔지 따로따로 적어놓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려고 이거를 들고 다녔던 거라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이거 한 번만 보여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절대 안 보여줬어요. 네. 근데 몇 명한테는 제가 보여줬는데 이제 그 몇 명이라는 거는 좀 미안하긴 한데 나보다 어차피 수학 못할 것 같은 애들. 네. 이거 보여줘도 어차피 이게 못할 거니까 네. 그때는 보여줬죠. 그러니까 제가 오답 노트는 수학은 이렇게 했고 과학도 했고 이과다 보니까 좀 수학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핸드북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 그 줄도 없고 이런 거에다가는 페이지를 조금씩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만든 수학 공식,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물리 뭐 이런 거 요약본, 화학, 생물 다 써놨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거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맨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셔틀 타고 1시간씩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냥 그거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친구들이 빌려달라 했는데 그건 진짜 절대 아무도 안 보여줬어요. 그거는 공부를 못해도 안 보여줬어요. 왜냐면 거기 되게 쉽게 풀 수 있게 제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만 얘기하는 몇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 외우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몇 개는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반 애들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 야 이거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몇 가지 공식들을 갖고 있던 핸드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동생이 분명히 학창시절에 그걸 봤던 거라서 물어봤더니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건 안타깝지만은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이 오답노트만 일단 갖고 왔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그렸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이제 모의고사 보면요. 이것도 제가 저희 반 고등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모의고사 보면 제발 네 시험지 말고 교무실 가서 시험지 하나 더 갖고 와라 그래요. 오답하라고. 왜냐면 앞에 거 잘라버리면 뒤에 거 안 틀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뒤에 거 잘라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갖고 오라고. 그럼 2개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붙여서 했어요 그냥. 그래야지 내가 이게 모의고사에서 틀린 거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틀린 거 붙여놓고 했고요. 그 다음 지금 마지막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최근이라고 해도 한 2년 전이긴 한데 저희 딸이 지금 2살이거든요. 그래서 2년 전까지는 썼다가 지금은 이제 맨날 딸이랑 씨름하느라 못 쓰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플래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방식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플래너라고 하면은 뭐 그날 하던 건가 아니면 큰 좀 다이어리해서 막 한 달짜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한 달짜리를 써봤는데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워놨더니 나중에 가면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유가 생겨서 핑계가 생기고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바꿨어요. 그것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표시된 걸로. 그 이유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항상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계획을 안 세우고 일요일 날은 계획을 세우는 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딱 세워놓고 그날 뭐 할지. 그러니까 보통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뭐 월수금에 학원을 간다면 수학. 그 다음에 화목토에 영어 간다면 영어.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수학 숙제 이렇게 다 써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날 해야 될 걸 다 쓰라 그랬어요. 그러고 써놓고 했으면은 저기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된 게 있으면은 체크해 놓고요. 그래서 체크된 것들은 일요일에 다시 다 써놔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뭔가 사정이 생겨서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좀 아파서 못했거나 이런 것들 다 일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주에 계획했던 건 어쨌든 그 주 주말까지는 끝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그걸 똑같이 시키는 거고 이걸 해서 성적이 올랐던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봐가지고 한 번씩 꼭 이 얘기를 해줘요. 하고 심지어 그 친구들한테 이걸 사줘요. 해보라고 한번. 아니면 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네 돈 내고 사라 그러면 돈 아깝다고 할 거니까 사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실제로 보통은 좀 이게
좀 이게 뭐랄까 선입견이긴 한데 여학생들이 좀 열심히 써요. 남학생들은 어느 순간 보면 글씨를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계획해놓은 걸 본인이 그날 해야 되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갖고 와요. 이거 뭘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소리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획표를 세워서 좀 해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강의식 수업을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2들은 좀 사춘기라 따로따로 얘기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중2들은 강의식을 내가 하는 건 나한테는 아닌 것 같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오히려 더 현실에 부딪힌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럼 어떤가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나는 얘랑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러면 또 자신감도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보다는 지금 딱 맞는 시기가 중3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뭔가 분위기가 맞게 얘네들이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쭉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반 특강하는 친구들도 같은 동갑내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켜본 적이 없는데 알아서 질문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공통으로 모르는 거 저한테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분위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중3부터 저희 반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중3 강의식 수업을 계획하게 된 거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